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자유로운 완전 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지성이 몇 단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희망하면서 영상을 제작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자유론이 저술된 1859년의 역사, 저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인물, 자유론을 읽을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 그리고 자유론의 제1장 서론과 제5장 적용에 대해 자세히 깊숙이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 로마 전성기를 대표하는 로마의 황제,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산 따뜻한 심성의 절대군주, 황제이면서도 인류의 역사에 남는 빛나는 철학자, 철학자 중에서도 가장 온화하고 자애로운 인물, 편견에 얽매이지 않은 지성과 인격의 소유자. 야, 이거 완전 존경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누구일까요? 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입니다. 서기 2세기의 인물이고요.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를 거론하면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슬픈, 가장 비극적인 일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자유론 제2장의 주요 테마입니다. 오늘 영상은 자유론 제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입니다. 최근 출간된 자유론 세번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직접 기획하고 편집한 책이니까요. 편집자 직강 정도 될 것 같네요. 68쪽에서 15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유론 전체 분량의 대략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나 만화에서나 우리는 가끔 바다에 가라앉은 보물선 이야기를 만납니다. 보물 가득 실은 보물선이 어딘가에 난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딘가가 이 책 2장을 읽은 여러분의 마음속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만큼 자유로운 2장은 보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보물을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멋진 문장이 빛을 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길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장애물이 많고 알듯 말듯 복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세요. 보물을 잘 찾아내시도록 코디정이 안전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가이드를 맡은 제가 일일이 설명하면서 안내하기보다는 적재적소에서 책에 적힌 밀 아저씨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는 방식으로 마치 오디오북을 듣는 듯한 느낌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코디정은 한낱 편집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밀 아저씨는 인류 역사에 남는 천재 중에 한 분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밀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게 더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파트 2장에서 보물찾기 나침판을 주어봅시다. 다시 말하면 먼저 핵심 주장을 알아야 합니다. 2장 도입부에서 밀은 마치 2024년 지구의 독자들에게 1859년 영국 사회를 자랑하듯이 당시 영국에서는 정부가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그런 자유는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리 보기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겠죠. 다수 여론의 사회 통념까지 생각해야 하니까는요. 밀은 정부가 민중과 완전히 하나라는 가정을 제시합니다. 민중의 목소리에 따라서만 강제력을 행사하는 정부를 가정하는 건데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부인 것처럼 보이죠. 지지율은 거의 100%에 수렴하는 경우를 가정하자라는 것입니다. 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런 가정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든 혹은 정부를 통해서든 민중이 그런 강제력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강제력 자체가 위법입니다. 최악의 정부가 아닌 최상의 정부라 해도 그런 권한을 가질 자격은 없습니다. 여론에 따라 그런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여론에 반대하여 행사하는 것만큼이나 해롭거나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만약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오직 그 한 사람만 반대의 의견을 가진다면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인류 전체를 침묵시키는 것만큼 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와, 멋지네요. 그렇죠? 멋진 표현 같죠? 그 다음 이어서 약간 이 책에서 벗어나지만 몇 년 후에 출간될 밀의 공리주의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바로 나옵니다.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할 때 그 최대 다수가 단순히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만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미래 세대까지 포함하는 최대 다수거든요. 계속 미래 이야기를 들어보죠.
개인의 의견 표현을 침묵시키는 것이 특별히 해하게 되는 이유는 인류, 즉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서, 그리고 그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의견이 옳다면 인류는 오류를 진실로 바꿀 기회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 의견이 옳지 않은 경우라면 오류와 충돌하면서 얻어지는 대단히 이로운 기회인 진실에 대한 더 선명한 직시와 더 생생한 인상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개인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2장의 핵심 주장입니다. 사회 통념으로 소수 의견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책에서 핵심 주장은 이렇게나 적습니다.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도 있겠죠? 그러면 그 핵심 근거를 살펴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밀은 4가지 핵심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핵심 근거는 권력을 통해 억압하려는 그 의견이 진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통념이 틀렸고 억압당하는 의견이 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억압당하는 의견이 진실이라면 그걸 들어보려는 게 순리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듣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어째서 인간들은 진실을 듣지 않으려는 걸까요? 이것이 자유로운 2장의 첫 번째 중심 테마입니다. 두 번째 핵심 근거는 설령 사회 통념이 진실일 뿐만 아니라 그 전체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 의견을 두고 격렬하고 진지하게 논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거나 실제로 논쟁하지 않는다면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의견의 합리적인 근거, 사회 통념의 진실, 합리적인 근거 이런 것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거나 감지하지 못한 채 일종의 편견 같은 것처럼 여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은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반대 의견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 통념의 건강함을 위해서 반대 의견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입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2장의 두 번째 중심 테마입니다. 반대 의견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세 번째 핵심 근거는 침묵을 강요당한 의견이 오류라고는 해도 진실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아주 흔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으로 진실을 보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유론 2장에 지나가는 테마입니다. 네 번째 핵심 근거는 진실인 사회 통념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악화돼서 그것이 인간의 성격과 행위에 미치는 중요한 효력도 없어질 위험에 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 가정은 지금 사회 통념이 진실이라는 전제입니다. 이것은 아까 살펴본 두 번째 핵심 근거에 사실상 포함되는 얘기거든요. 밀도 네 번째 핵심 근거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핵심 근거를 자세히 다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자유로운 2장의 요약입니다. 하지만 진수성찬이 있는데 몇몇 요리로 배만 채우지 말고 전체적으로 맛을 느끼는 게 좋겠지요. 핵심 근거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중심 테마, 확신의 병폐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핵심 근거에 관한 것이고요. 책으로는 68쪽에서 114쪽, 거의 50쪽 분량의 이야기입니다. 1859년의 이야기인데 어머나 2024년 대한민국 독자가 들어도 참 좋은 얘기 나옵니다. 권력을 통해 즉 사회 통념이 억압하는 소수 의견이 진실일 수 있다 라는 가정인데요. 진실이니까 사람들이 들어야 할 텐데 사람들은 그 견해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미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죠. 물론 억압하려는 사람들은 그 의견이 진실임을 부정하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그 문제를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기회를 빼앗아도 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견에 대해 틀렸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확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토론을 일절 금지하는 것은 완전 무결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즉, 절대적 확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는 절대적 확신이나 신념 때문에 반대 의견을 듣지 않고 듣기 싫어하고 설령 그게 진실일지라도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밀 아저씨는요, 글을 아주 전략적으로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대목에서 독자 여러분이 밀의 글쓰기 전략 2가지를 캐치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략, 밀의 전략입니다. 밀은 경험주의자입니다. 영국 경험주의 전통에서 절대적 확신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영국 지식인들은 대체로 경험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밀은 지식인을 공략합니다. 두 번째 전략, 영국 사람들은 대체로 가톨릭 교회에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실감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영국 성공회는 대표적인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개신교를 퍼뜨리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영국인들이었고 종교적 경건함이라든지 기독교 이상 국가에 대한 열망이 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청교도 혁명 다 아시잖아요. 청교도가 성공의 신자들입니다. 그들이 기독교 이상 국가를 만들기 위해 바다를 건너 미국의 뉴 잉글랜드를 만들었고요. 아무튼 밀은 영국인들의 그런 가톨릭에 대한 반감을 이용하는 언어 전술을 대놓고 씁니다. 무슨 언어 전술일까요? 밀은 이 장에서 infallibility, 완전 무결함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무류성, 무오류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이 단어를 반복 사용해서 사회 통념을 비판하거든요. 이 단어는 가톨릭 교회가 바로 연상되는 단어입니다. Papal infallibility 라고 하면 교황 완전 무결함, 교황 무오류라는 뜻이에요. 당시 영국 지식인들에게는 어처구니였고 영국의 보통 사람들한테는 환멸을 느끼게 하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미리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국 사회도 실제로는 그런 완전 무결함을 자기 확신으로 삼으면서 소수 의견,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밀은 진짜 확신과 가짜 확신을 구별합니다. 진짜 확신은 열린 마음을 통해 잘못을 교정하는 확신이고요. 가짜 확신은 완전 무결함을 전제하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진짜 확신부터 살펴볼까요? 밀은 진짜 확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험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경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는 토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된 의견과 관행은 사실과 논쟁에 점차 굴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과 논쟁이 인간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면 그 인간 정신 앞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사실의 의미를 밝히는 해석 없이 사실이 스스로 그 전말을 드러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는요. 인간의 판단이 가지는 모든 힘과 가치가 그 판단이 틀렸을 때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특성에 달려 있다면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항상 마련되어 있어야만 그 판단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정말이지 자기 판단을 확신할 만하다고 여길 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의견과 행동에 대한 비판에 마음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이가 자신에 대한 모든 비난을 경청해서 타당한 비난 못지않게 그릇된 비난을 통해 교훈을 얻고 잘못된 것의 오류를 자신에게 설명하거나 때로는 타인에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떤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다양한 정신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문제를 살펴보는 모든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그 사람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현명한 사람도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혜를 얻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확신하는 신념조차 전 세계로 하여금 그 신념이 근거 없음을 밝히도록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외에는 믿을 만한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만약 검증하려는 도전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받아들여졌지만 그런 시도가 실패했다면 우리는 확실성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셈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의 인간 이성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가짜 확신, 즉 완전 무결함으로 무장하면서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확신을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가장 완벽한 완전 무결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학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과학도 기술도 그렇죠. 그러나 종교는 다릅니다. 교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같은 교리야말로 가장 완벽한 완전 무결함을 내세우는 확신이겠죠. 자, 2024년으로 잠시 대한민국으로 돌아보죠. 대한민국에서 반대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통념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완전 무결함 관점에서 종교 교리와 비교한다면, 종교적 확신과 비교하자면 그다지 사실 대수롭지 않은 수준이겠죠. 먼저 이념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공이냐 아니냐 하는 이념 대립은 완전 옛날 얘기 같이 느껴집니다만은, 여전히 진보냐 보수냐, 우파냐 좌파냐 이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민족주의 이념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래봤자 그런 이념의 완전 무결함은 종교적 확신에 비하면 약합니다. 다음으로 역사에 관한 해석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친일을 미화하거나 코딱지만큼이라도 수정주의적인 해석을 한다면, 역사를 주류가 믿고 있는 역사 해석과 다르게 해석한다면 대한민국의 사회 통념은 참지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역사 해석의 완전 무결함이라 해봤자 종교적 확신에 비하면 좀 약하겠죠. 다시 1859년으로 돌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주 남달랐던 영국 사회로 다시 보는 것입니다. 밀의 완전 무결함에 대한 공략이 이어집니다. 독자 여러분을 위한 밀 아저씨의 역사 공부 시간, 역사 교양 지식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밀은 자유론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집단적인 권위에 대한 그 사람의 믿음은 아주 견고해서 다른 시대, 다른 나라, 다른 분파, 다른 교회, 다른 계층, 다른 무리가 정반대로 생각했고, 심지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책임이 자기가 속한 세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많은 세계 중에서 자신이 의지하는 세계가 결정된 것은 단순한 우연 때문이었고, 자신이 런던에 살아서 교회 신도가 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베이징에 살았다면 불교 신자나 유교주의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이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마찬가지로 시대도 틀릴 수 있음을 굳이 수많은 논거를 들지 않아도 자명합니다. 시대마다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다음 시대가 되면 그런 의견들이 틀렸을 뿐 아니라 터무니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한때 일반적이라고 여겨졌던 많은 의견이 현재는 부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일반적이라고 여기는 여러 의견이 미래 세대에 부정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infallibility, 완전 무결함, 이 단어는 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당시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던 단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미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죠. 누군가 설득하기를 어떤 의견이 거짓일 뿐 아니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 주장에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나라 사람들이나 동시대 사람들이 사적으로는 그런 설득에 동조한다고 해도 만약 비난당하는 의견에 대한 변호를 막는다면 그 사람은 완전 무결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의견이 부도덕하거나 불경스러운 것일지라도 완전 무결함이라는 전제가 비난을 덜 받게 되거나 덜 위험해지지도 않습니다. 정말이지 어떤 한 세대의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에게 경악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끔찍한 과오를 저지른 경우, 그것이 무엇보다 치명적입니다. 법이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가장 훌륭한 사람과 가장 숭고한 사상을 말살시켜버린 사례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압니다. 그런 다음 밀은 역사 지식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후대의 모든 탁월한 사상가의 공인된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그 명성이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여전히 높고, 그의 조국을 빛나게 한 온갖 저명한 인물을 모두 합쳐도 압도할 지경의 인물이었지만, 불경과 부도덕의 제목으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동포들에 의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사례로 사회 통념도 틀릴 수 있음이 방증되었습니다. 밀은 여기에 다시 마침표를 찍은 사례를 거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례입니다. 그의 삶과 언행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기억에 도덕적으로 대단히 위대하다는 인상을 심어줘 그 후 1800년이 지나는 동안 살아있는 전능자로서 경애를 받던 인물이 불명예스럽게 처형된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자, 반론 등장해야겠죠? 밀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거론합니다. 에이, 일부 나쁜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 거지. 지금 시대의 선량한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해. 그런데 우리는 개개인의 오류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수의 폭정을 다루는 중입니다. 사회 통념과 여론이 진실일지도 모르는 생각과 표현을 억누르려는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설령 선량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짓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합니다. 정통 기독교도들은 최초의 순교자들을 돌로 쳐서 죽게 한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그런 박해자들 중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반론이 나옵니다. 에이,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잘못을 한 거겠지. 지금은 사람들이 똑똑해졌잖아. 미리 이때다 하면서 인류사에서 가장 빛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을 거론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입니다. 미리 아주 작정하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죠. 당시 문명 세계 전체를 지배한 절대 군주였던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일생 가장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에 따라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대단히 따뜻한 심성을 지녔습니다. 고대 지성이 쓴 최고의 윤리학 작품이라고 평가받은 그의 저술은 예수의 대표적인 가르침과 아주 다르다고는 해도 확연히 구분될 정도는 아닙니다. 교리적인 의미로는 기독교도가 아니었지만 모든 면에서 이후 표면적으로 기독교적인 군주로 군림한 거의 모든 왕들보다 더 훌륭한 기독교도였던 그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편견 없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지성의 소유자이면서 그의 저술에서는 기독교적 이상을 구현하고자 했던 인격의 소유자로서 이전까지 인류가 일으켰던 모든 업적의 최정상에 위치했었건만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기독교가 이 세상에 해롭기보다는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철학자들과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온화하고 자애로운 인물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철저한 의무감에 따라 기독교의 박해를 공인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비극적인 사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아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에 의해 로마 제국의 종교로 채택되었다면 전 세계 기독교가 얼마나 달라졌을 것인지를 생각하니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신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보다 더 현명하고 선량하다고, 당대의 지식에 더 정통하고 그 누구보다 지성이 뛰어나고 진리를 찾는 데 더 열성적이고 진리를 찾았을 때 일편단심으로 전념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과 대중이 모두 오류를 저지를 수 없다는 전제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어째서 밀은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아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공인을 한 것이 인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 중에 하나라고 했을까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무서운 인물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평생 전쟁을 벌였고 잔인했습니다. 자기 아들도 죽인 황제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된 로마의 교회 종교로 공인된 이후로 권력을 취한 기독교는 아주 무서워졌거든요. 기독교를 위해서 기독교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만약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면 권력투쟁이 아닌 사랑으로 더욱 기독교 이상에 맞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미래 역사 해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우렐리우스 황제조차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것이니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겠죠. 또 반론 나옵니다. 에이, 그래도 진리는 박해를 받아도 결국 극복해. 진리는 승리해. 알잖아, 진리의 힘. 미리 재반박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박해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둔다는 격언은 여러 사람들이 반복 언급하면서 진부한 말이 되었지만 인류의 모든 경험을 통해 반박되는 유쾌한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역사에는 진리가 박해에 의해 묻힌 사례들이 많습니다. 영원히 묻히지는 않더라도 수세기 동안 처박아 둘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밀은 종교개혁은 루터 이전에도 적어도 20회는 있었지만 전부 진압되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개혁하려는 역사적 사례를 하나하나 다 예시하는데 편집자로서 제가 일일이 찾아봤죠. 모두 화형에 처해졌더라고요. 로마 시대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절멸될 수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확산되고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게 된 이유는 박해가 드문드문 짧게만 지속되었고 그 사이 거의 방해 없이 오랜 기간 포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한 다음
밀은 다시 1859년 현재로 돌아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사회를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현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회적 불관용은 누군가를 죽이지 않습니다. 어떤 의견도 뿌리째 뽑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게 한다거나 타인에게 전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 정신의 도덕적 용기를 전부 희생하는 것입니다. 가장 적극적이고 탐구심이 강한 상당수의 지성인들이 스스로 확신하는 것들의 기본 원칙과 근거를 가슴속에 간직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한 채 대중에게 말할 때에는 속으로 부정하는 전제에 자신의 결론을 가능한 많이 끼워 맞추려는 상황에서 한때 사상계를 주름잡았던 개방적이고 두려움 없는 성향의 인물들과 논리적이고 언행이 일치하는 지성인들이 결코 배출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변화가 생긴다면, 권위의 속박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래의 권위가 무너졌는데 아직 새로운 권위 체계가 등장하기 전, 말하자면 격동기 같은 거요. 그런 시기야말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상이 등장한다고 밀은 말합니다. 밀은 루터 이후의 종교개혁, 그리고 계몽주의, 그 다음 독일 관념론의 지적 흥분을 예시합니다. 자, 이렇게 2장의 첫 번째 중심 테마가 끝납니다. 억압받는 견해가 진실일 수 있고요. 그럼에도 사회 통념의 완전 무결함에 취해 진실을 억압하는 인류의 오랜 실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심 테마로 가보죠. 자유 토론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 핵심 근거였던 반대 의견이 거짓이고 사회 통념이 진실인 경우입니다. 자유론 세 번역에서는 114쪽에서 138쪽에 걸쳐 있는 내용입니다. 이 파트에서 밀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논의를 시작합니다. 사회 통념들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전제를 버리기로 하고 그런 의견들이 진실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그것들의 진실함을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토의하지 않을 때 그 의견들이 유지될 수 있는 방식의 가치를 살펴보지요. 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여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기 의견에 대한 충분하고 대담한 토론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록 사회 통념의 진실이라도 살아있는 진실이 아니라 죽은 독단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밀은 이 토픽에 관해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주입식 교육, 암기식 교육을 비판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진실임이 틀림없는 사회 통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회 통념은 진실입니다. 이제 그렇게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해서, 진리라고 해서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밀은 말합니다. 논쟁에서 제기된 반론에 사회 통념을 믿는 사람들이 재반박하지 못한다면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고 밀은 지적합니다. 제대로 알려면 반대 견해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 아저씨의 문장을 가져가 봅니다. 진실을 알려는 사람은 그 반대 의견을 실제 믿고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옹호하는 사람들에게서 직접 들어야 합니다. 가장 타당성 있고 설득력 있는 논거에 입각한 반론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결론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런 이들이 필경 내놓는 주장을 고려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자신들이 내놓은 주장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요한 진리가 있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반대자를 상상해내서 아주 교묘한 악마의 대변자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론 나옵니다. 에이, 그런 건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다 공부해요. 평범한 사람들은 몰라도 돼. 우리가 몰라도 진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전문가들이 다 가르쳐줘. 미리 재반박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읽는 문서를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2024년은 더욱 불가능하겠죠. 저 때가 1859년의 일입니다. 컴퓨터, 휴대폰 없었고요. 인터넷도 없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컴퓨터, 인공지능의 시절이니 누구나 다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밀은 계속 말합니다. 만약 사회 통념이 진실일 때 자유로운 토론이 없어서 나타나는 폐해가 사람들이 그 의견의 근거를 모르는 것뿐이라면 지식인에게 그것은 도덕적 해악은 아니며 그들의 인격을 좌우하는 통념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념의 근거뿐 아니라 그 의견 그 자체의 의미도 모르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허다합니다. 의견을 전달하는 단어들이 생각을 드러내지 못한다거나 애당초 전달하고자 했던 생각의 일부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분명한 개념과 생생한 믿음 대신에 기계적으로 외운 몇 가지 구절만 남아있는 셈이죠.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해도 의미의 껍데기만 있을 뿐 더 중요한 알맹이는 사라져버린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서 밀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 통념이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진실인 사회 통념에 반대하는 의견을 억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다루고 있고 이때의 1859년의 사회 통념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잖아요. 따라서 밀은 기독교 교리를 지금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니까는요. 오히려 기독교 교리에 빛나는 점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죽은 신념으로 남아있는 현실을 비판합니다. 기독교 교리가 오랫동안 반대 의견을 억압한 결과 기독교도들이 신약 성서의 말씀에는 경의를 표하는데 실제 충성스럽게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판단과 관습이라는 것입니다. 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초기 기독교의 경우에는 아주 달랐을 거라고 확신해도 좋을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멸시받은 유대인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교파에서 로마 제국의 국교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이 기독교도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보라. 오늘날에는 누구도 하지 않을 말이지요. 라고 말했을 때 당시 기독교도들은 분명 이후 어떤 기독교도들보다 기독교 교리의 의미를 훨씬 더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회 통념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주입식 교육을 비판하는 밀의 이런 논리 이해되시지요? 밀의 지적인 조크, 농담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유로운 토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인류의 평균 지적 능력도 낮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든 자발적으로 실시한 것이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활발한 논쟁을 수행하는 과정과 동일한 사고 과정이 없다면 주제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의 의견도 지식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비판이 없을 때 그런 비판을 사고 과정에 제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정적 비판이 저절로 제기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외면하는 것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상식적인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혹은 법이나 여론의 허용을 받아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열어 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념의 확실성이나 생명력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우리 자신이 힘껏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시다. 이리하여 사회 통념이 진리이고 억압받는 반대 의견이 오류인 경우를 가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견해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밀의 주장, 즉 두 번째 중심 테마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과 거짓이 짬뽕된 경우를 살펴보죠. 침묵을 강요당한 의견이 오류라고는 해도 진실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는 아주 흔하다는 것입니다. 밀의 자유로운 세번역 138쪽에서 153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 장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이며 앞에서 다른 두 가지 중심 테마를 잘 이해한다면 이 부분은 저절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지요. 두 진영이 이성과 분별의 한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상대 진영의 반대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귀족주의, 사유재산과 평등, 협동과 경쟁, 사치와 절제, 사회성과 개성, 자유와 규율, 그 밖에 실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대립관계에서 어느 한쪽을 찬성하는 의견이 동일하게 자유로이 표명되고 동일하게 능력과 정력을 발휘하여 주장하고 변호되지 않는다면 어느 쪽도 공평한 대우를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저울의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분명 내려가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양쪽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을 때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의 의견에만 주목할 때는 오류가 굳어져서 편견이 되거나 진실이 과장되어 거짓이 되면서 진실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인간의 정신적 속성 가운데 어떤 문제의 양쪽 측면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 같은 능력만큼 희귀한 것은 없습니다. 앞에 선 변호인은 문제의 한 측면만을 대리하기 때문에 문제의 모든 측면에 대한 변호인들을 찾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진실에 이를 기회는 없습니다. 모든 의견에는 어느 정도 진실의 파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셨나요? 자유론 2장의 흐름을 이해하셨나요? 실제로 책을 읽으면 밀특교의 핵심을 찔러오는 문장에서 더 큰 재미와 지적 쾌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합니다. 자유론의 핵심 주장은 결국 개인의 의견과 표현을 정부와 여론이 침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의 핵심 근거는 사회 통념이 옳을 수도 있고 억압받는 소수 의견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고 이쪽 저쪽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게 또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밀은 확신의 병폐를 낱낱이 폭로합니다. 인플러빌리티, 완전 무결함, 그거 잘못되었다고 말이죠. 소수 의견이 옳을 수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억압하려고 하는 까닭은 사회 통념이 절대적인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신은 역사적인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설령 사회 통념이 올바르고 그것이 진리라고 가정하더라도 반대의 견해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토론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토론만이 진리가 주입식 교육에 의해 죽은 신념이 아닌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견에는 어느 정도 진실의 파편이 포함되어 있으니 대립되는 양쪽 의견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자유론 2장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 많습니다. 책을 직접 읽으시는 게 좋겠지요. 여러분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보석들을 채집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자유론 3장 행복한 삶의 한 요소인 개성과 4장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살펴봅니다. 아휴, 이것도 엄청 재미있어요.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